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전일 상승분을 죄다 반납하는 급락이 나왔고 해외 시장 또한 하락이 나왔으나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오면서 변동성 상승은 제한되었습니다. 폭락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을 제외한 다른 자산군들의 흐름을 보면 또 그닥 걱정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목요일에 나스닥이 급락한 것을 사실상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시가가 강했어요. 목요일 종가 대비 코스피가 금요일날 하락 출발한 것은 맞지만 요즘 시대에 약보합 출발이면 엄청 강한 것이죠. 또 나스닥 선물이 장마감 이유 없이 강력한 상승한 것이나 아시아 세션 시작 후에도 0.8%를 당긴 것 등 시장을 곱게 쇼스로 보기 어려웠던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현물 개장 시 예상 체결가가 마이너스 1.6%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것은 현물 시장 관계없이 간밤에 나스닥 밀렸어? 그럼 레버리지 매수 가자! 이런 매수 물량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계열을 좀 더 뒤로 돌려서 목요일 오후 2시 40분에 시장이 고점을 찍고 조심스럽게 밀린 것을 추세 하락이 출발점으로 본다면 오늘 시가 약보합 출발은 추세 하락이 꽤나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죠. 외국인들은 현물 개장과 함께 5,500억 이상의 현물 매도를 내놓고 시장을 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증시만 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본 증시도 꾸준히 밀기 시작하면서 목요일이 급등이 페이크성 상승이었음을 확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현물만 밀었을 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오전 10시 30분까지 사실상 방향성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순매매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전 9시 30분까지 하락은 현재의 변동성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하락이라고 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1조 2천억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은 별다른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이 구간에서는 오르지 않았어요. 게다가 오전 10시에는 선물이 일중 미결제 약정 최저점을 찍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선물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는 숏배팅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전 10시 30분까지는 투자자들은 오전이 하락해서 별 걱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30분 이후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1조 8천억을 찍은 상태에서 선물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점심때까지 5천억 순매도로 늘리기 시작하고 또 우리 증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 니케이 선물도 본격적으로 밀어대기 시작하면서 지수는 급락해서 점심때는 기어코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구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굳이 여기까지 내려올 일이었을까를 생각해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제 그렇게까지 당겼어야 할 일이었나? 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레버리지 ETF의 시장 장악력이 커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것이고 또 시장이 기초 체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후 오후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기보다는 포지션 청산이 의미에서만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물 미결제 약정은 1420포인트에서 1340포인트로 밀어내는 그 구간에서 나름 의미 있게 증가한 것이 청산되지 않고 월요일로 넘어왔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선물 시장을 좀 더 보면 오늘 오전 10시까지는 그래도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의 2배 선에서 잘 버텼지만 10시 30분 이후의 급락 구간에서 베이시스가 급격히 눌리면서 이론 베이시스마저 하회하는 일이 있었어요. 덕분에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5천억 넘게 나오게 됩니다. 장마감 무렵 일부 청산되긴 했지만 이번 9월물 선물이 근월물이 된 이후로 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의 2배 혹은 그 이상에서 거래되다가 처음으로 베이시스가 강력하게 눌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물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각각 2조 5천억 내외의 매도가 나왔는데 장마감 무렵 외국인들이 순매도 규모를 1조 넘게 줄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매도가 매우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는 일본 증시나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시세가 꺾이진 않았지만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다시 그룹 B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다음 주에도 좀 스트레스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도 먼슬리 옵션은 좀처럼 의미 있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콜 옵션을 따라가면서 매도할 법도 하지만 그런 매매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에 더해서 오전 10시 30분 이후의 지수 하락기에는 먼슬리 풋옵션이 중요 행사 가격에서 매수 해지 물량이 쌓인 것이 관찰됐죠. 이는 이번 주의 지수 급등락 구간에서 계속 일어난 부분이에요.
행사가를 촘촘히 나누어서 포지션 잡는 게 아니라 7월물 옵션을 놓고 투자자들이 시장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먼슬리 옵션으로는 행사가를 한 50포인트씩 구간을 잡고 시장을 방어하되 위클리 옵션으로는 버터플라이를 잡든 어쨌든 위클리 옵션 만기에만 시간 가치를 취하려 하는 것 같아요. 먼슬리 옵션과는 달리 위클리 옵션에서는 나름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증가가 의미있게 관찰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 미결제 약정이 증가량을 고려하면 콜, 풋 모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만큼 내재 변동성이 높은 상태이지라 월요일에 웬만한 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승 갭이든 하락 갭이든 시가의 특정 행사가 이상과 이하에서는 일단 옵션이 눌러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구간들에서는 미결제 약정 증가가 나름 강하게 일어나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풋옵션 스큐가 살아나고 있어서 시장이 추가 하락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시아 세션에서의 지수 선물 하락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전일이 현물 반등분을 일부 돌려준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처음 1시간 정도의 방향성을 못 잡는 구간에서 반등 시도했다가 실패하고는 미국 세션 개장할 때까지 줄창 눌려버렸어요. 유럽 증시 하락이 매우 중요했던 것은 목요일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강하게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강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유럽 증시가 강하다. 그러면 시장은 하락이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밀리면서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밀렸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 모두 하락장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되는 어제 하락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하락을 이끈 것은 자동차 업종이에요. 2주 전부터 자동차 업종이 급락을 하더니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좀 바닥 만든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종가 저가로 쳐박으면서 BMW, 메르세데스 벤츠, 스텔란티스 모두 연중 신저가를 또 갱신했습니다. 다들 코로나 시대의 수준까지 밀린 것인데 글로벌 피어그룹을 보면 토요타도 지금 YTD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그런데 현대차는 로보 프리미엄 남아있어서 아직도 많이 비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딱히 유럽 증시를 더 이상 위로 끌고 갈 그런 상승 전환이 재료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 세계 증시가 이번 6월 18일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채권 시장에서는 전일이 이어서 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봉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 발표됐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인플레 이런 건 전혀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장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월말과 분기말 실수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또 마이너스 0.47% 하락해서 66.79포인트로 마감했는데 85포인트와 65포인트 박스 하단 여기로 내려온 상황에서 당분간 지표 없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수급에 의한 강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 시장은 너무나 조용해서 특별히 코멘트할 것이 없을 정도인데 그동안 계속 내려앉은 비달러가 유럽 세션에서는 나름 반등 시도했다가 미국 세션 들어가서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요 정도가 핵심이고 별 움직임 없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간만에 골드와 실버가 반등을 했어요. 이 반등으로 골드 변동성 지수인 GBG 인덱스는 무려 마이너스 8.11% 하락한 27.18포인트로 마감했어요. 골드의 반등폭 자체는 얼마 되지 않지만 골드가 4,000달러를 지켰다는 의미에서 수요일에 있었던 이 4,000달러를 깨는 흐름은 언더슈팅이었다. 이런 것이 확인된 셈이죠. 마찬가지로 기름 시장은 전일 3%가량 상승한 것을 대부분 되돌려주긴 하락이 나왔지만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는 오히려 마이너스 1.06% 하락한 46.46%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이거는 최근 2주간의 저점권을 벗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현물 시장 마감 때는 텍사스 기름이 70달러 이하에서 마감했지만 현물 마감 이후에는 또 반등을 해서 70달러 회복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는 시장이 이 구간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터질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걸 확인해 준 것 같아요. 원유 선도 곡선이 근월물 구간 스프레드는 이제 0.35달러까지 눌렸는데 한 달 전만 해도 4달러 깨느니 마느니 했다가 순식간에 모든 뷰들이 달라졌다? 글쎄 그렇기보다는 그냥 분기 말을 앞두고 원유 롱 포지션을 부지런히 손절해낸 그런 결과를 보고 있어요. 여하튼 통화시장도 여기서 비달러 하락이 한번 브레이크가 밝히는 것 같고 또 상품 시장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밟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매우 심한 등락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새벽 미국 세션 마감 후 나스닥 선물이 1%를 강하게 튀었는데 이때 특별한 뉴스 플로우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 1시간도 안 돼서 상승한 분량을 모두 반납하면서 마감했는데
이때도 뉴스 없었습니다. 이후 아시아 세션 시작 후에도 나스닥 선물은 0.8% 가까이 상승했다가 또 도루묵이 되는 그런 불안감을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시간 오전 10시 30분 우리 증시와 일본 증시가 동시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은 함께 마이너스 1%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전산장에서 이미 전일이 저점마저 깨버린지라 투자자들이 상당히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유럽 세션 시작 후 지수가 조심스럽게 반등하기 시작했고 또 유럽 세션 초반 1시간까지 나스닥 선물이 눌림이 반등 나온 것은 아시아 세션의 눌림 그 절반 이상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세션 개장은 전일이 저점권에서 다시 출발했는데 장 초반에는 매우 거친 등락이 나타났으나 약 30분간의 공방 이후 시장이 반등하기 성공하게 돼요. 시장 반등이 가장 큰 이유를 들면 그동안 내리 눌렸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반등한 것인데 이번 시장 하락에 대해서 그룹 A와 그룹 B 공방이 있었던 것이지 뭐 매크로 이슈로 시장이 다 같이 하락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는 시장이 그룹 B 이익이 곧 그룹 A의 비용을 더 이상 감내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시장은 이 그룹 B 종목들이 꺾기 시작하니까 그룹 A 종목들이 강한 반등한 것이 이제 그룹 B 종목들이 고마지는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선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참고로 이제 그룹 A 종목들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얘기하는 거고 그룹 B 종목들은 이른바 인공지능 쇼티지 종목들, 마이크론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반등하기 시작한 지수는 오전장 마감 때까지 계속 고가권에서 버텼는데 이 상승분을 오후까지 지켜내지 못했어요. 오후 2시 30분이 마지막 레벨업에 실패한 나스닥은 다시 하락을 시작했고요. 장마감 10분을 남겨놓고는 당일 들어온 콜옵션 매수 포지션에 대한 해지성 현물 매수가 정리되면서 지수는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됩니다. 참고로 오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반등한 이유 중 하나가 그 중국이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 미 국방부가 제재 리스트에서 빼줄 수 있다 이런 루머 때문인데 그 전에 대만이 애플 관련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인 밍치고가 있죠. 하여튼 밍치고라고 하는데 거밍치 애플이 이제 CSMT 채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그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품 가격을 크게 올릴 정도로 메모리 가격에 대한 압박 느끼고 있다면 미국 국방부에 대한 로비가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사실 뭐 메모리 반도체는 CPU나 ASIC 같은 칩 자체에다가 뭔가 비밀 기능 넣어서 나중에 액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트로이 목마로 활용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물론 메모리 자체가 아니라 메모리 모듈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 그 자체는 D램, LPDDR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원유와 같은 원자재라고 봐도 돼요. 원유를 갖고 있어도 당장 정제 시설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죠. 메모리 반도체도 모듈을 만들어 쓰든지 아니면 CPU를 포함한 다른 컴포넌트들과 함께 동작시켜야만 의미 있는 가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미 국방부가 뭐 해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 못하게 하는 거는 의존성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지 뭐 CXMT 그 창신 메모리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시황으로 돌아가서 미국 증시는 이번 6월이 한 달간 성과를 보면 S&P, 나스닥 모두 월봉이 음봉이죠. 그리고 6월이 잔존거리를 이제 이틀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월봉을 양봉으로 전환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봉을 강하게 부러뜨릴 가능성도 낮아 보여요. 변동성도 마찬가지죠. 오늘 지수가 오후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28일 변동성은 20.24포인트에 출발해서 18.4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원데이 변동성은 15.65에서 출발해서 17.56포인트로 마감한 등 지수 하락에 비하면 변동성은 전혀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시장은 변동성 증가 없이 지그재그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미국 증시가 뭐 다른 증시, 뭐 유럽이나 한국 증시 이런 상승률과 완전히 다른 그런 궤적을 보이면서 철저히 변동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내린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 쌓인 포지션 자체가 디스퍼전 트레이드, 즉 지수 변동성은 억제하고 개별 종목 변동성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뒤집히기 전까지는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차근차근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별 종목의 흐름 중 재밌게 느껴진 것을 이야기하면 골드만삭스가 지난 6월 이후로 강하게 상승한 것을 대부분 토해냈어요. 어제 오늘 이틀간 큰 음봉을 연속해서 맞으면서 밀렸는데 주요 인공지능 기업이 IPO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해요. 반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았던 제약바이오 업종은 오늘 매우 강한 흐름을 보였죠. 일라일리는 하루 만에 7.13% 상승하면서 역사적 고점 갱신했어요. 머크도 2.56% 상승하면서 ATH 찍었는데
연간 상승률을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매크로가 크게 도와주시도 또 시장을 끌어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그래도 가는 종목은 계속 가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만큼의 상승이 없어도 시장 자체가 지금 망가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보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MSTR. 장중에 81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간신히 82달러로 반등했는데 솔직히 전혀 답이 안 보인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가격이 6만 달러 하회했다가 회복했는데 이 모멘텀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도 뭐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은 인공지능 쇼티지 업체의 엄청난 주식 상승에 차익 실현을 한 돈들이 어디론가 간다. 그러면 혹시라도 가상자산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한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월스트리트의 하이에나들이 레버리지가 잔뜩 걸려있는 MSTR을 곱게 내버려둘지 의문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양쪽으로 등락을 하긴 했는데 결국 소폭 내려서 마감했어요. 그런데 위클리 옵션이 프리미엄은 양 클래스, 풋콜 모두 급락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가기도 전에 양 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빠진 것은 또 간만이지 싶은데요. 프리미엄이 절대량을 따지면 풋클래스 쪽이 더 빠졌지만 지수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우리 증시는 다시 바닥 확인하러 1300포인트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 보여요. 다만 이 옵션 프리미엄이 증가가 동반되지 않은 작은 내려가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종가상으로는 어쨌든 내려가 있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장이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웃 나라인 대만 증시는 6월 월봉을 도치로 만들었는데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도치가 나온 것은 시장이 월봉으로는 일단 브레이크 잡을 때가 됐다라는 의미죠. 마침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인공지능 쇼티지 업체의 이익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비용만 압박한 것이 아니라 애플이 제품 가격 인상에서 드러났듯이 소비자들이 지갑 사정을 압박하게 된다? 그러면 전체 이익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장을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증시는 강력한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 등락이 매우 거칠게 나타날 수 있어 보여요. 변동성이 죽었다 해도 여전히 90포인트가 넘는 수준이죠. 함부로 포지션을 잡기 어려운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숏 포지션 잡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 있는 구간에서 포지션 잡는 게 좋겠고요. 넉넉한 방향성이 나오면 포지션을 뜯고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지수는 작은 하락을 거듭해서 6월 월봉을 어디에서 마감하냐의 문제일 뿐 나스닥과 S&P 모두 음봉 마감이 예상됩니다. 오히려 6월 월봉을 언더슈팅을 주면 7월 첫째 주 잘 견디고 이후에는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고 봐요. 아직은 매크로 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6월 마감을 앞두고 시장에서 뭔가 다른 노이즈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7월 첫째 주에 장기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좀 더 보수적으로 세팅하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둬야 되겠어요. 여하튼 시장은 아직 변동성 터지지 않고 있어요.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그룹 B 종목들에 대해서 큰 음봉이 연속해서 나오다 하지만 저는 시장이 투매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무슨 이유가 됐든 6월 중순에 기록한 그룹 B 종목들이 고점이 벗겨진다. 즉 마이크론 또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 시장은 좀 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작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메신저 또는 네이버로 스크립트가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날에도 스크립트를 미리 보내드리니까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내드리니까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